1895년 가을은 명성황후 시해와 을묘해란 평정창이가 있던 가을입니다. 동학혁명의 불꽃이 쓰러져간 1년 후의 가을이고 사람들은 밀려오는 새로운 문물과 정신세계의 교류에 귀 기울이며 새로이 다가올 세상을 기다리며 살았을 가을입니다. 그로부터 115년이 흘러 돌아봅니다. 지금 우리는 그들이 그리워한 1세기 후 그들의 희망에 걸맞게 살아가고 있는가 죄스럽습니다. 1895년 겨울 이후를 미지의 세상으로 기다리며 살고 있던 그날의 사람들은 100년 후에 우리들보다 얼마나 아름다웠을까. 그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 고왔던 사람들의 꿈과 영혼을 만나며 아름다운 세상으로 회귀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꿈과 희망에 답하지 못하고 이미 퇴화해버린 100년 이후의 인간으로서 다시 100년 후를 살아갈 사람들 앞에 우리들은 어떤 모습으로 보일 수 있을까 생각합니다. (100년) 전의 사람들처럼만이라도 살아갈 수 있다면 우리도 그들처럼 100년 후의 사람들에게 그때 그 사람들은 아름다웠다고 얘기 들을 수 있을까? 그 어느 해보다 인간이어서 서글픈 이 가을, 이별, 이 한 구석에서 100년간의 퇴화를 고백하며 죄스러움으로 다가가 우리를 그리워했을 그 가을의 님들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 모습에 안겨서 포근히 말 들어봅니다. 100년 후의 사람들은 우리를 어떻게 얘기할까? 100년 전 그 사람들에 비해 너무나 척박해져 버린 우리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서글퍼 안타까이 눈물 짓지는 않을까? 고맙게도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우리도 그 100년이 지난 후 이 가을 이 거리에서 그들을 만나고 바라보며 너무도 교만하게도 똑같은 질문을 던져보면서 한가위 저녁 서울 어느 가옥마당에서 한 노인이 그를 찾아온 한 사람과 얘기를 나눕니다. 그리고 너무도 오래 산 듯한 자신의 인생을 회한하며 쓸쓸히 내키지도 않는 약조를 합니다. 솔직하지 않더라도 그만한 이치야 삼척동자라도 짐작할 수 있는 일. 도대체 정녕 노리는 것이 무엇이오? 너 때문에 또다시 이 늙은이를 앞장 세우려는 게요. 단순히
단순히 지금의 내각을 뒤엎자는 것만이 목적이요? 그렇다면 정상공사는 어찌하여 이 나라의 국정을 또다시 중전의 손에 돌려주었더란 말이요? 당신네 나라는 공사가 바뀔 때마다 정책을 바꾸는 그런 전통이라도 있는 게요? 내가 일찍이 그대들을 경험하지 않았다면 모르겠으나 이미 욕심도 여한도 없는 나를 이렇게 앞장 세우려는 데는 그만한 까닭이 있을 것이 아니오. 말하시오. 그게 무엇인지를. 그래. 그만한 까닭이 없고서야. 나를 굳이 끌어들이려 하진 않았겠지. 그래. 거사 이름 잡힌 게요. 뭐 한 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그대들은 중전을 죽이겠다고 하면 내가 그를 몹시 반기려야 생각하셨소. 내가 내 며느리를 미워하기 때문에 당연히 이 제안을 받아들이리라 생각했던 건가? 고양이가 쥐 생각하는구려. 북쪽 곰에게 먹히느니 차라리 고양이에게 먹혀달라는 수작 아니오? 어쨌거나 중전이 그대들의 허를 찌르기는 찢은 모양이구먼. 설령 내가 거절한다 하여도 그대들은 나를 기어이 끌어내고야 말 것 아니오. 강본 고문관, 오늘이 바로 조선의 명절인 8월 한가위요. 오늘 아침 이 나라 백성들이라면 그가 비록 살인을 저지른 금수라 해도 모두가 제 조상들에게 백곡식으로 지은 밥을 쥐어 올리고 차례도 올렸을 것. 큐리에서의 폴리테크닉 시험에 실패하고 돌아온 그해. 하지만 수학과 물리 점수에 감탄한 감독관들은 다음 해에 입학을 약속해 주었습니다. 소녀는 그즈음 갈릴레이와 뉴턴의 생각을 이어서 이 세상 아무도 찾지 못했던 새로운 이치에 대한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카이사르 삼촌, 제가 드리고 싶은 제안 하나가 있어요. 전기와 자기, 그리고 에테르 사이에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실험해보고 싶어요. 제가 손목에 시계를 차고 빛의 광선을 타고 우주 공간을 날아가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사물들은 시간의 광선을 통과하면서 어떤 현상을 보일까요? 내 손목에 채워져 광선 안에 놓인 시계는 여느 때처럼 똑딱거리며 가겠지만 지구에서 그 시계를 보는 사람들에게는 이 시간이 흐르지 않거나 멈춰진 걸로 보일 겁니다. 시계바늘이 그 먼 거리를 여행하는 동안에도 같은 위치에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을까요? 모든 운동은 상대적이며 모든 등속 운동계는 같은 조건에서 물리법칙을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빠른 속도로 달리는 운동계에서는 외부에 비해 시간이 느리게 흐를 것이며 빠른 속도로 달리는 물체는 진행 방향으로 길이가 줄어들 것 같아요. 빠른 속도로 달리는 물체는 질량이 늘어나겠지요. 어떠한 질량을 가진 물질도 빛의 속도에 도달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이 책 읽어보셨어요? 지난주에 새로 나온 소설책인데 놀랍고 재미있어서 몇 번이고 다시 읽어보고 있어요. H.G. 웰즈란 작가가 쓴 단편집인데 작가 자신이 다녀온 얘기를 들려주는 형태로 적혀진 80만 년 후의 미래를 다녀온 시간여행자의 얘기. 타임머신이란 이름의 기계를 타고 시간여행을 한다네요. 지구의 미래 모습을 보고 싶어서 떠났지만 그가 보게 된 지구의 미래는 그리 밝지 못해요.
여기 읽어볼게요. 별을 보고 있자니 모든 근심과 세상의 걱정거리가 사라지는 듯 했다. 헤아리기 어려운 엄청난 거리의 미지의 과거에서 미래로 나아가는 별들의 운동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다. 그리고 지구의 극이 그려내는 세차주기도 생각해 보았다. 내가 타임머신을 타고 지나온 동안, 그 조용한 회전이 이루어지는 동안 모든 전통, 복잡한 사회조직, 국가, 언어, 문학, 인간의 야망, 그리고 인류에 대한 기억마저 지상에서 사라져버렸다. 그런데 여기 작가가 그린 미래의 세상에서 만나는 몰록과 엘로이, 두 유형의 인간, 마치 지금 우리의 세상을 비유하는 것 같아요. 몰록은 산업사회에서 생산 노동자로서 무의식적으로 엘로이에게 옷과 상품을 바치고 있거든요. 그들은 생산을 위해 지하로 들어갈 수밖에 없었고 그렇게 점점 변한 인간 노동자가 몰록이지요. 그런데 지하에는 식료가 없어요. 식료품을 하나둘 소비하던 그들은 끝내는 엘로이를 잡아먹고 연명하는 괴물이 되고 말아요. 그리고 또 하나 집단인 엘로이는 산업사회에서 상류층 소비자 집단이죠. 지상에서 꺼리낌 없는 생활을 누리고 그들에겐 적도 없고 생산할 이유도 없어서 노동에 종사할 이유도 없지요. 그래서 그들의 키는 작아지고 하늘거리는 손발로 무력하게 지상에서 살아가는데 결국은 몰록의 고깃덩이가 되고 말지요. 그런데 정말 시간여행을 할 수 있는 이런 기계, 작가는 어떻게 생각해냈을까요? 타임머신이란 이름도 재미있고 (1895년 10월 3일) 초로의 한 작곡가가 마이닝hen에서 빈으로 돌아오는 길에 프랑크푸르트에 있는 옛 스승의 집에 들렸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마지막 만남이 될 거란 것도 모른 채 쓸쓸하면서도 따스한 하루를 보냈습니다. 이제는 77살의 할머니가 된 스승의 부인 앞에 자신 또한 60세 초로의 모습으로 거실에 들어설 적의 부인은 남편의 제자이자 일생의 보호자가 되어주었던 그의 최근 작곡한 소품 인터메조 2단조 6번 작품번호 118번을 연주하고 있었습니다. 삶의 희망이 되어주었던 벗들도 하나둘 떠나고 3년 전 마지막 혈족이던 누이 엘리제마저 세상을 떠난 후 다시 지난해인 헤르미네마저 떠나보낸 더 이상 아무런 음률도 만들어내지 못할 것 같아 절필한 작곡가. 그리고 그 삶의 한가운데 이 모든 슬픔과 고독을 이겨낼 수 있게 의미가 되어 주었던 분. 요하네스는 그렇게 지나간 시간들을 아련히 회상하며 쓸쓸히 부인에게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그리고 피아노 건반 위에 놓인 부인의 손을 살며시 잡아드렸습니다. 이제는 어느덧 쭈글쭈글해진 부인의 손.
연주를 멈추고 그에게 답례해주는 미소. 그리고 두 노인 사이에 흐르는 그 고귀하고도 오래된 정감 곁에서 부인의 막내딸인 오이게니는 지난날의 흔적을 회상하며 감사한 마음으로 두 사람을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10월이 시작되던 그 가을의 어느 날, 설마 그것이 1년의 간격을 두고 다시 만나게 될 그리움 앞에 주어진 이승에서의 마지막 날이었음도 모르고 인생이 당하는 일을 짐승도 당하나니 그들이 당하는 일이 일반이라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짐승이 죽음같이 사람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음을 모든 것이 헛되미로다.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나니 다 한 곳으로 가거니와 인생들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그러므로 나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보았나니 이는 그것이 그의 몫이기 때문이라. 아, 그 뒤에 일어날 일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려고 그를 도로 데리고 올 자가 누구이랴. Wer will ihn dahin bringen, dass sehe, was nach ihm geschehen wird, was nach ihm 그런데 대원님께서는 어찌하여 이 같은 괴문서를 내게 보내셨더란 말이냐? 중전마마, 대원이 대감이 저를 보낸 뜻은 사태가 이러하오니 서둘러 대책을 마련하라 하시려는 것이옵니다. 이 문서만으로 아무런 무연도 없이 그대를 내게 보내셨더란 말이오. 뜻을 제게 주시면서 중전마마께서는 그 문서만으로도 충분히 대처하시리라는 그런 말씀뿐이셨사옵니다. 그게 없어는 중전마마의 목숨을 구하고자 하니 명백하지 아니하옵니까? 대원님께서 내 목숨을 그러옵니다, 마마. 누가 뭐라 하여도 중전마마께서는 대원이 대감의 법통을 이어받은 며느리시옵니다. 당신께서도 차마 며느리의 죽음은 원치 않는 것이옵니다, 중전마마. 그렇다면 대원님께서도 이제 몸도 마음도 늙으신 모양이구려. 그러시겠지. 들으시오. 저작거리의 풍문이 말 그대로 바람같이 스치는 소문이기만을 바랬었소. 허나 지금에 이르러 일본인들의 불괴지심이 사실인데 또 어찌하나. 사람도 제각각이듯이 나라 또한 저마다 내세우는 것이 다를 것이오. 하물며 그들이 어떤 자들이오. 그들이 칼을 디밀기로 기왕에 마음먹었다면 땅끝까지라도 쫓아와 자신들의 힘을 과시하려 들 것이오. 이 나라는 힘으로야 당장에 그들과 맞설 수는 없어. 사태가 그러한 지경인데 나라고 하여 언제까지 물러서기만 하리오. 이 나라에 무력 이상의 더 큰 것이 있음을 그들이 어찌 알겠어. 설령 죽음에 이른다 하여도 난 두렵지 아니하리다. 맞설 것이오. 나는 그자들이 내세우는 칼날 앞에 조선의 국모로 의연하게 맞서리다. 중전마마, 아니 되옵니다. 중전마마, 고정하십시오. 아버님께도 며느리의 이런 뜻을 그대로 전해주시오. 그렇게 말씀 올리면 아마 아버님께서도 며느리의 뜻을 헤아리시리라 믿어. 나는 이제 달리 할 일이 남았어. 그만들 물러가시오. 아니 되옵니다, 중전마마. 마마께서 살고 있고서야 나라가 있사옵니다. 이렇게 짓밟혀서야 나라의 채무는 어찌 되오며 또 국모 일은 만백성의 원성은 어찌하오리까. 개종이 정령이리도 못난 유인이던가. 지금은 한간 목숨을 구걸고자 이리 숨고 저리 발버둥친다 하면 저들에게 이 나라의 나약함과 비열함만 보여주는 꼴 아니더냐. 때로는 살아있음보다도 죽음이 더 값진 것임을 어찌하여 모른단 말이야. 보아라. 나는 저들에게 100년을 씻어도 지워지지 않을 부끄러움으로 살아남을 것이니. 100년을 씻어도 지워지지 않을 부끄러움, 그리고 그 반대편에서 의로움과 당당함으로 이겨내던 또 하나의 화두, 100년이 지나도 부끄럽지 않을 삶.
존재의 이유에 화답하며 살아가는가 스스로 질문해보는 사람들. 그리고 힘겹고 어려워도 그렇게 행하며 욕심과 이기를 버리고 우주의 바른 요소가 되어 익히고 지키며 살아가고픈 어진 노력. 그리고 그리하여 그들이 그 존재의 목적을 이유로 꾸는 꿈. (1895년) 가을은 명성황후 시해와 을묘해란 평정창이가 있던 가을입니다. 동학혁명의 불꽃이 쓰러져간 1년 후의 가을이고 사람들은 밀려오는 새로운 문물과 정신세계의 교류에 귀 기울이며 새로이 다가올 세상을 기다리며 살았을 가을입니다. 그로부터 115년이 흘러 돌아봅니다. 지금 우리는 그들이 그리워한 1세기 후 그들의 희망에 걸맞게 살아가고 있는가 죄스럽습니다. 1895년 겨울 이후를 미지의 세상으로 기다리며 살고 있던 그날의 사람들은 100년 후에 우리들보다 얼마나 아름다웠을까. 그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 고왔던 사람들의 꿈과 영혼을 만나며 아름다운 세상으로 회귀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꿈과 희망에 답하지 못하고 이미 퇴화해버린 100년 이후의 인간으로서 다시 100년 후를 살아갈 사람들 앞에 우리들은 어떤 모습으로 보일 수 있을까 생각합니다. (100년) 전의 사람들처럼만이라도 살아갈 수 있다면 우리도 그들처럼 100년 후의 사람들에게 그때 그 사람들은 아름다웠다고 얘기 들을 수 있을까? 그 어느 해보다 인간이어서 서글픈 이 가을, 이별, 이 한 구석에서 100년간의 퇴화를 고백하며 죄스러움으로 다가가 우리를 그리워했을 그 가을의 님들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 모습에 안겨서 포근히 말 들어봅니다. 100년 후의 사람들은 우리를 어떻게 얘기할까? 100년 전 그 사람들에 비해 너무나 척박해져 버린 우리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서글퍼 안타까이 눈물 짓지는 않을까? 고맙게도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우리도 그 100년이 지난 후 이 가을 이 거리에서 그들을 만나고 바라보며 너무도 교만하게도 똑같은 질문을 던져보면서
부모님이 강제로 보낸 기숙학교에서 뛰쳐나온 소년에게 선생은 그 아이가 정신병자인 것 같다고 했습니다. 맹신도였던 부모는 그의 말을 듣고 소년의 몸에 마귀가 들어있다고 마귀 추방의식을 가졌습니다. 소년은 자살을 기도했고 다시 정신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마침내 학업을 그만두고 시계공장, 견습공으로서 가져본 육체노동, 그리고 책방의 점원으로 일하게 된 소년은 서점에서 책을 정리하면서 그리고 대학 강의실을 드나들면서 조금씩 학습의 즐거움을 알아갔습니다. 이제야 편안과 활기를 다시 되찾으며 정신적으로 건강하게 된 것 같아 공포와 증오와 자살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찼던 암울한 시간이 지난 것 같다. 내가 커서 시인이 되던가 아니면 아무것도 될 수 없다면 그것은 13살 때 결정된 것일 거야. 나는 저 밑에 내려다 보이는 세상을 보며 생각한다. 누가 내게서 너를 훔쳐가도 좋다고. 나는 이 세상에서 별로 성공을 거두지 못했고 세상에 잘 어울리지도 않았으며 세상도 나의 혐오에 충분히 응수하고 안갚음하였다. 여태 살아있으니 세상과 싸우면서도 견디어온 셈이다. 꽃마다 열매가 되려 하고 아침은 저녁이 되려 하나니 변화하고 없어지는 것 말고는 달리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이란 없다. 눈부시게 아름답던 여름까지도 가을이 오자 조락을 느끼려 하매 나뭇잎이여 바람이 너를 유혹하여도 끈기 있게 그대로 달려있거라. 내 유희를 계속하며 거역하지 말고 가만히 그대로 내버려 둘지니 바람이 굴러가게 하여라.
보스턴 빈민가에 이민온 오토만 시리아 출신의 12살 소년. 몰락한 아버지와 헤어져 어머니와 사남매가 도망치듯 찾아온 뉴욕. 보스턴의 사우스엔드에 정착한 가족. 어머니는 재봉사 일로 가족의 생계를 이어갔습니다. 레이스 장식이 달린 옷과 아마포로 만든 옷을 갖고 이 집 저 집을 행상하고 저녁이 되어서야 가족에게 돌아오시는 어머니. 오토만 시리아 북부 레바논의 산악지대 베사리 마을. 삼나무 숲에서 태어나 어린 시절을 사색과 명상 속에서 보낸 소년. 밤색 머리와 높은 이마, 꿈꾸는 듯한 눈을 지닌 소년은 친구들에게 늘 말하곤 했습니다. 나는 시를 쓰고 그림을 그리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꿈꾸지 않아. 고향을 떠나온 신세계 미국에서의 삶. 보스턴 빈민굴에서의 입양인의 삶이지만 소녀는 오늘도 가슴속 깊이부터 들려오는 영적인 것과 동양적인 것을 찾아 헤매었습니다. 아무런 교육도 받지 못했던 그에게도 공부의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이민자를 위한 영어 학습 과정과 함께 정착촌 주변 예술학교에 등록한 뉴욕에서의 첫 가을. 선생님은 미술에 특히 재질을 보이는 그에게 출판사를 하시는 화가 겸 사진작가 한 분을 소개해 주었습니다. 프레드 홀랜드 데이라고 자신을 소개하신 그분. 지불 안의 그림과 글을 보면서 놀라움과 기쁨을 감추지 못하셨습니다. 책에 사파도 그리고 디자인 일도 해보자고 제안하며 소년의 창작 작업에 후원자가 되어주겠다고 약속합니다. 그리고 이 가을 신대륙 미국을 찾아온 보헤미안. 지난 2년 동안의 낯설고도 즐거웠던 아메리카에서의 생활을 마치고 다시 고국 체코로 돌아와 회상해보는 뉴욕. 레녹스와 에스더가 기증한 장서들과 틸덴 재단의 신탁금을 기반으로 설립되는 뉴욕 공공도서관과 그 주변 길. 모닝사이드 언덕의 클레어몽 애비뉴에 맨하튼 음대를 오가며 바라보는 아메리카. 사람과 마차로 가득 찬 길 한가운데 서서
신세계를 꿈꾸던 이 나라의 미래를 예측해보던 지난 봄, 내셔널 음악원의 한 흑인 학생으로부터 발견되었던 흑인 연가, 그리고 음악원 원양실로 다시 불러서 듣고 또 들어보던 젊은 흑인 가수 헨리의 노래, 지극히 아름답고 변화무쌍한 테마를 가진 흑의 산물, 이것이 미국의 민요이며 목화밭을 노래하던 노예들의 연가 속에 위대한 음악의 모든 것이 들어있다고 얘기하던 자신, 그리고 또 하나의 이방인인 자신이 뉴욕을 거닐며 쉰일 넘은 보헤미안 음악인이 신세계로부터 그리는 망향의 노래. 그리고 이 가을 신대륙 미국을 찾아온 보헤미안. 지난 2년 동안의 낯설고도 즐거웠던 아메리카에서의 생활을 마치고 다시 고국 체코로 돌아와 회상해보는 뉴욕. 레녹스와 에스더가 기증한 장서들과 틸덴 재단의 신탁금을 기반으로 설립되는 뉴욕 공공도서관과 그 주변길. 모닝사이드 언덕의 클레어몽 에비뉴에 맨하튼 음대를 오가며 바라보는 아메리카. 사람과 마차로 가득 찬 길 한가운데 서서 신세계를 꿈꾸던 이 나라의 미래를 예측해보던 지난 봄, 내셔널 음악원의 한 흑인 학생으로부터 발견되었던 흑인 연가, 그리고 음악원 원양실로 다시 불러서 듣고 또 들어보던 젊은 흑인 가수 헨리의 노래, 지극히 아름답고 변화무쌍한 테마를 가진 흑의 산물, 이것이 미국의 민요이며 목화밭을 노래하던 노예들의 연가 속에 위대한 음악의 모든 것이 들어있다고 얘기하던 자신, 그리고 또 하나의 이방인인 자신이 뉴욕을 거닐며 쉰일 넘은 보헤미안 음악인이 신세계로부터 그리는 망향의 노래. 잉글리시 호른의 애수어린 선율로 소박하게 시작하는 9번째 교향곡 2악장 라르고. 유럽과 아시아 그리고 흑인 노예들과 이 땅의 주인이었을 인디언까지 자유와 민주를 갈망하며 찾아온 이 신세계에서 이룩한 아메리카라는 나라.
이들은 이곳에서 과연 그들이 지향하는 아름답고 민주적인 신세계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 그리하여 100년이 지나고 또 100년이 지나도 제국이 아닌 평화를 만들어줄 나라가 될 수 있을까? 어린 시절 뛰놀던 아름다운 보헤미아의 그 평화를 꿈속에 그리며 신세계로부터 적어보는 음률. 나라라고 하는 것은 한 결의의 국민들이 일정한 토지를 차지하여 살면서 언어, 법률, 정치, 습속과 역사를 같이 하며 또 같은 임금과 정부를 섬김으로써 이해관계와 세상을 잘 다스림과 세상의 어지러움을 함께하는 공동체이다. 토지가 넓은지 좁은지 그리고 국민이 많은지 적은지에 따라서 산천을 차지하면서 작은 나라나 큰 나라나 별이나 바둑알처럼 흩어져 있다. 그러므로 사람이 사람 되는 원리에 따라서 생각해보면 피차의 구별이 없지만 나라가 나라 되는 큰 도리로 따져보면 저 나라와 우리나라의 구별이 있다. 그러니 나라는 사람들의 회합으로 말미암아 그 이름이 만들어지고 사람들은 나라가 세워짐에 따라서 터전을 이룩하는 것이다. 나라가 비록 사람을 따라서 그 이름을 얻는다고 하지만 사람도 나라가 없으면 터전을 얻지 못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그 이름도 없게 될 것이다. 이제 그 이치를 밝히기 위해 비유를 들어보자. 사람이 비록 가족의 성씨와 학렬자를 가지고 있지만 이는 자기 한 몸의 사사로운 이름에 지나지 않고 어디서나 두루 통하는 공적인 이름은 아니다. 가령 우리 조선 사람으로 말한다면 조선인이라는 세 글자가 가장 중대하고 공적인 것이다.
먼 동이 트기도 전에 일본인들은 이곳 노건숲 속으로 황후의 시신을 갖고 와서 석유를 부은 후 화상해 버렸지요. 그리곤 그날 아침 한성 신보 등을 통해 명성 황후가 난리를 맞아 대궐 안의 혼란 속에서 고종 황제를 버려둔 채 자신의 목숨만을 연명키 위해 도망을 갔다고 허위 사실을 유포했지요. 미우라는 사건을 확인한 후 영사관으로 돌아가 본국에 보고하며 드디어 조선은 일본의 것이 되었다. 이제 안심이다고 말했답니다. 시해의 그날 일인들은 미리 준비했던 대로 친일 내각인 제4차 김홍집 내각을 구성했고요. 재무 대신 신상원은 내각에서 나와 행방을 감추었고 내무 대신 박정양은 서명하지 않고 사직해버렸습니다. 김홍집 내각은 명성 황후가 고종 황제를 버리고 궁을 탈출했다는 이유로 3일 후인 오늘 명성 황후를 폐위하고 서인으로 한다는 칙령을 발표했습니다. 황후는 2번 시에 당하신 거지요. 명성 황후 폐위 칙령은 고종 황제가 서명도 하지 않은 날조된 것이지요. 각국 외교관들은 이 칙령이 고종 황제로 나온 것이라고 믿을 수 없다고 즉각 반박했지만 일본 공사 미우라마는 그 내용을 인정한다고 공식 견해를 밝혔습니다. 여기 황후의 시신이 한 줌의 재가 되어 제 앞에 있습니다. 조선을 지킨 마지막 등불. 1895년 10월 8일, 음력으로는 8월 20날 동트기 전 건청궁 오코로의 작은 골방에서 황후는 세자의 이름을 부르시며 일본 낭인들의 손에 무참히 시해 당하셨습니다. 기억하세요. 그분의 뜻을. 황후께서는 의연히 말씀하셨지요. 저들이 정녕 이 한 목숨을 원한다면 기꺼이 죽어 내 백성들의 가슴에 피 맺힌 영혼을 묻으리라. 그리하여 이내는 차라리 저들 간교한 무리들이 100년을 씻어도 지워지지 않을 부끄러움으로 살아남으리라.
희생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 부럽습니다. 볼가강 연안 니즈니 노브고로드에서 태어났다는 그 27의 그가 아린 가슴으로 써낸 책 한 권을 읽고 있습니다. 100년 전쟁 속 프랑스 칼레의 시민들처럼 암울한 현실을 바라보며 인류의 해방을 선도할 영웅을 그려보더니 내가 이 이야기를 들은 것은 베사리아의 아르게만 부근 해안에서였어요. 어느 날 저녁 함께 일하던 한때의 몰다비아인들이 해변으로 몰려가 버린 뒤 이제르길리 노파와 나는 포도넝쿨에 짙은 그늘 아래 누워 바다 쪽으로 걸어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어둠 속으로 녹아드는 것을 바라보면서요. 어두운 숲속으로 쫓겨난 동족을 이끌고 걸어가는 단꼬의 얘기. 가고 가도 점점 숲이 깊어지고 사람들은 단꼬를 원망하고 앞날에 대해 절망했지요. 숲은 여전히 음울한 노래를 부르고 있었고 천둥은 더욱 사람께 우부짖었으며 비까지 추적추적 내리기 시작했지. 이 사람들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한단 말인가. 단코는 천둥처럼 부르짖었어. 그리고는 갑자기 자신의 가슴을 찢어 그 속에서 자신의 심장을 도려내 머리 위로 높이 치켜들었지. 그것은 태양처럼, 아니 태양보다 더 환하게 타오르고 있었어. 사람들을 향한 이 위대한 사랑의 횃불 앞에서 숲은 고요해졌지. 그 빛에 쫓겨 산산이 부서진 어둠은 늪에 썩은 아가리 속으로 흔적도 없이 스며들었고 놀란 사람들은 화석처럼 그 자리에 못 박혀버렸어. 자, 갑시다. 단꼬는 소리치며 타오르는 심장을 높이 쳐들고 앞장서서 달리기 시작했어. 사람들은 홀린 듯 그 뒤를 따라 돌진했지. 숲이 다시금 수상하게 술렁대기 시작했지만 그 소리는 달려가는 사람들의 발소리에 파묻혀버렸어. 불타는 심장의 기적에 압도된 사람들은 빠르고 용감하게 앞을 향해 달려갔지. 도중에도 계속해서 쓰러지는 사람들이 생겨났지만 그들은 더 이상 눈물을 흘리거나 누구를 원망하는 일 없이 기꺼이 죽어갔어. 단코는 우연히 앞장서서 달렸고 그의 심장은 한결같이 눈부시게 타올랐지. 돌연 그들의 눈앞을 가로막고 있던 숲이 활짝 열렸어. 열린 숲은 울창한 모습 그대로 물러나 멀어지고 사람들은 순식간에 찬란한 햇볕과 비에 씻긴 청신한 대기의 바다로 빠져들었지. 네오는 아직도 그들 뒤쪽의 숲에서 표효하고 있었으나 이곳은 태영이 빛나고 초온이 숨쉬며 풀잎은 빗방울을 머금어 반짝이고 강물은 황금빛으로 굽이치고 있었어. 태양을 받아 붉게 물든 강물은 마치 단코의 가슴에서 솟구치는 뜨거운 선열처럼 보였지. 용사 단코는 드넓게 펼쳐진 자유의 대지에 시선을 던지며 우연히 미소 지었어. 그리고는 쓰러져 죽어갔지. 기쁨과 희망에 들뜬 사람들은 누구 하나 그의 죽음을 알지 못했고 죽음 옆에서 그의 용감한 심장이 아직도 붉게 타오르고 있는 것을 보지 못했어. 오직 그 중에 신중한 한 사람만이 이런 사실을 알아차렸으나 왠지 두려운 마음에 그 심장을 발로 짓밟아버렸지. 그러자 그것은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불꽃이 되어 사방으로 흩어져 갔어. 바로 그것이 소나기가 오기 직전에 나타나는 초원의 푸른 불꽃들이지. 노파가 이 아름다운 이야기를 마쳤을 때 초원은 괴괴한 정적에 잠겨 있었어요. 사람들을 위해 기꺼이 자신의 심장을 불사른 용사 단코의 위대한 사랑에 대지도 감동한 것이지요. 이제 노파는 꾸벅꾸벅 졸고 있었어요. 나는 그녀를 물끄러미 바라보며 이 늙은 여인의 기억 속에 아직도 얼마나 많은 추억들이 깃들여 있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또한 나는 불타는 단코의 위대한 심장과 이토록 아름답고 힘찬 전설을 창조해낸 인간의 상상력에 대해서도 생각했어요. 한 줄기 바람이 불어와 어느새 깊은 잠에 빠져든 노파가
누더기를 풀어헤치고 메마른 가슴을 드러냈어요. 나는 그녀의 늙은 몸을 살며시 덮어준 뒤 그 옆 대지의 몸을 눕혔답니다. 초원은 고요하고 어두웠어요. 하늘에는 먹구름이 느릿느릿하게 쓸쓸하게 기어다니고 있었고 바다는 스산하고 구슬프게 설레이고 있었어요.